부처님께서는 전생의 불도를 닦으면 금생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더욱이 친히 말씀하시길 세상의 여인들 중 몸에 이 두 가지 점을 지닌 이는 반드시 전생에 당신의 앞에서 정성껏 시봉했던 사람이며 금생에는 자연히 귀인의 도움을 받아보기 두텁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지장가목록에 기록된 오랜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두 곳의 점이 불연히 가장 깊은 표식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재앙을 만나도 상서로움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혹시 전생 수행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당신 곁에도 이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인이 있다면 부디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어쩌면 그녀가 바로 부처님의 인을 지닌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일찍이 한 고승에게 친히 이르시기를 무릇 이 상을 지닌 자는 전생에 반드시 나의 앞에서 경건하게 시봉했던 이들이니 금생에는 자연히 하늘의 보살핌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두 곳의 점이 이토록 신기하며 그 배후에는 또 어떤 전생의 인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당나라 정관 연간 종남산 아래의 보도사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습니다. 절의 주주는 번명이 전공이었는데 칠순의 나이에도 정신이 맑고 기력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황혼 무렵 전공 스님이 대웅전에서 경을 외우고 있을 때 문득 밖에서 장엄하고 숙연한 범음이 들려왔으나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공 스님은 마음의 의욕이 일어 경전을 내려놓고 대웅전을 나섰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지며 금빛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는데 대웅전 앞에 돌계단 위에 놀랍게도 가사를 입은 장엄한 모습의 한 분이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보름달 같은 얼굴에 자비로운 눈매를 하셨고 등 뒤로는 은은하게 광채가 둘러싸고 있었으니 바로 지장보살님의 화신이었습니다. 전공 스님은 황급히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습니다. 제자 전공, 보살님께서 강림하신 줄도 모르고 마중하지 못하였사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장보살님께서 가볍게 손을 저으시며 홍종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전공법사여, 빈승이 오늘 온 것은 전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전공 스님이 공손히 아뢰었습니다. 보살님, 어떤 가르침이시든 제자 마땅히 마음에 새기겠나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먼 곳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법사께서는 세상 중생이 윤회를 거듭하며 전생과 금생이 모두 인연으로 얽혀 있음을 아시는지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인들 중에도 실은 전생의 불문과 깊은 인연을 맺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공 스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법사께서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 여인들은 비록 출신은 평범하나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늘 귀인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언뜻 운명이 기박해 보이나 늘 흉한 일을 만나도 길하게 바뀌고 위기를 평안으로 바꾸곤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음성에는 깊은 자비가 배어 있었습니다. 전공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로 그러하옵니다. 제자 또한 인간 세상을 거닐며 그런 여인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들 몸에는 마치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어 저도 모르게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더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연히 두터움의 표현입니다. 그 여인들은 전생의 불문에서 수행했던 이들로 어떤 이는 경건한 신도였고 어떤 이는 사찰에서 시봉하던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공 스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쩐지 그들에게서 그런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나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전생에 불연이 있는 여인들은 금생에 그들의 전생 수행을 증명하는 특별한 표식을 몸에 지니고 태어납니다. 전공 스님이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어떤 표식이 옵니까?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장보살님께서 간결하게 답하셨습니다. 몸의 특정 위치에 있는 점이 바로 전생 수행의 표식입니다. 전공스님의 눈이 암에 대한 열망으로 빛났습니다. 보살님, 부디 그 점의 오묘한 이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장보살님께서 일어나시어 사찰 안을 천천히 거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여, 사람의 몸은 마치 한 권의 경전과 같아서 전생과 금생의 온갖 인연을 기록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그리고 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공스님이 그 뒤를 따르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보살님,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점으로 운명을 본다고만 알지만 실은 점이야말로 영혼의 표식이 구체화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전생의 불문에서 수행했던 여인들의 점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지장보살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전공스님을 돌아보셨습니다. 전공스님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들의 점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사옵니까? 지장보살님의 눈에 신비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들 몸에는 두 곳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은 위치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모양과 색 또한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느 두 곳이옵니까? 전공스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니 밝은 달이 솟아오르고 밤 기온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사여,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만하지요.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공스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아직 제자에게 그 두 점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천기와 관련되어 있어 적절한 시기가 되어야만 드러낼 수 있는 법입니다. 말씀을 마치자 지장보살님의 모습은 점차 옅어지며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전공스님만이 그 자리에 남아 기대와 의욕에 찬 마음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전공스님은 일찍 일어나 대웅전에서 지장보살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아침 종이 울리자 지장보살님께서 다시 대웅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법사여, 빈승이 왔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애로웠습니다. 전공스님은 황급히 마중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보살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법사께서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요? 지장보살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전공스님이 답했습니다. 제자 생각에 만약 진실로 이 전생의 불연이 깊은 여인들을 알아볼 수만 있다면 저희가 그들을 더 잘 제도하여 금생에도 수행을 이어가며 공덕을 쌓도록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법사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승이 오늘 법사에게 이 비밀을 전하려는 이유입니다. 전공스님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속히 제자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그러나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법사여, 마음이 급하면 뜨거운 두부를 먹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비밀은 실로 중대하니 먼저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전공스님은 어쩔 수 없이 인내심을 갖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지장보살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불법이 막 중토에 전해졌을 때 수많은 경건한 여인들이 세속의 삶을 버리고 사찰로 와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잣집 규수도 있었고 평범한 백성도 있었지만 모두 부처님을 향한 한마음뿐이었습니다.
정공 스님은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찰에서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들의 소임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불전을 청소하며 불상의 청결을 유지했고, 어떤 이는 사찰의 화초를 돌보며 부처님 앞에 꽃향기가 끊이지 않게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고승대덕들을 전문으로 시봉하며 공양을 준비하고 경전을 정리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정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수행 성과는 어떠하였나이까? 지장보살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비록 삭발 출가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수행은 오히려 많은 승려들보다 더 정진하였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쉼없이 염불하고 경을 외웠으며 마음속에는 오직 자비와 지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찌 되었나이까? 정공 스님이 염려하듯 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사찰에서 보내다 마침내 공덕이 원만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였고, 어떤 이들은 갖가지 인연으로 다시 세속의 삶으로 돌아갔으나 그들 마음속의 불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공 스님이 비로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윤회하여 다시 태어난 후에도 여전히 전생 수행의 표식을 간직하게 된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욱이 그 표식들은 점의 형태로 그들의 몸에 나타나 전생 수행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들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사옵니까? 지장보살님의 눈에 깊은 빛이 스쳤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로 다른 위치의 점은 그들이 전생에 쌓은 각기 다른 수행의 이력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정공 스님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그럼 보살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 두 곳의 특별한 점은 틀림없이 비범한 의미를 지니고 있겠군요. 지장보살님께서 신비롭게 웃으셨습니다. 법사는 과연 총명하십니다. 그 두 곳의 점은 실로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 성취를 상징합니다. 어떤 성취이옵니까? 정공 스님이 거듭 물었습니다. 그 두 곳의 점을 지닌 여인들은 전생의 사찰에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불보살님의 바로 앞에서 직접 시봉했던 이들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복덕이 많은 수행자들이지요. 지장보살님의 음성에 비할 데 없는 장엄함이 깃들었습니다. 정공 스님은 크게 놀랐습니다. 불보살님 앞에서 직접 시봉하였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실로 지극히 깊은 불연을 지닌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여인들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았으니 금생에 어찌 범상한 운명을 살겠습니까? 정공 스님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금생에 어떤 모습을 보이나이까? 지장보살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비록 평범하게 태어났을지라도 늘 결정적인 순간에 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보호하는 듯하지요. 정공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드러나는 것이군요. 둘째, 그들의 성품은 대개 온화하고 선량하여 다른 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쉽게 얻습니다. 선량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능히 적을버드로 만들곤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정공 스님이 감탄했습니다. 이는 자비심이 드러나는 것이옵니다. 셋째, 그들은 혼인이나 일에 있어서도 대체로 순조로운 편입니다. 혹여 좌절을 겪더라도 금방 회복하며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말씀은 정공 스님이 듣기에도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정공 스님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인들은 분명 복이 드물겠지요.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실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 속의 오묘한 이치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대략 1000명 중 한두 명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정공 스님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토록 많단 말입니까? 그럼 저희가 어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사옵니까? 지장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몸의 점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한눈에 그들의 남다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공 스님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부디 제자에게 그 방법을 속히 알려주시옵소서. 지장 보살님께서 하늘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여, 아직 이른 시간이니 우리 먼저 실제 사례를 보러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법사께서 친히 그 특별한 여인들의 범상치 않음을 목격하도록 말입니다. 정공 스님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나이까? 산 아래 마을에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며 몸을 가볍게 일으키셨습니다. 정공 스님도 그 뒤를 따라 사찰을 나섰습니다. 두 분은 산 아래의 작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인심이 순박하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는 정공 스님을 데리고 한 평범한 농가 앞에 멈추셨습니다. 보살님, 바로 여기이옵니까? 정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집의 춘화, 나는 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살인문이 열리며 20살 남짓한 처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용모가 청수하고 비록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온몸에서 어떤 특별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호감을 갖게 했습니다. 정공 스님은 춘하라는 처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꿰뚫어 본 듯한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살님, 저 처녀가 바로 말씀하신 그 특별한 여인이옵니까? 정공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아이 하나가 달려오다가 그만 춘하 앞에서 넘어져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춘하는 즉시 몸을 굽혀 아이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고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춘하 언니가 사탕 줄게. 춘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춘하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하는 아이가 다친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는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이를 보냈습니다. 정공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처녀는 과연 남다릅니다. 몸에서 우러나오는 친화력이 있군요. 지장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전생의 부처님 앞에서 시봉하며 깊은 자비심을 길렀기에 금생의 자연히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진 시간 동안 정공 스님은 춘하의 많은 행동을 더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아이를 돌봐주고 병든 노인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으며 심지어 다친 작은 새 한 마리를 데려와 정성껏 돌본 끝에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보살님, 이 처녀는 실로 범상치가 않습니다. 정공 스님이 진심으로 찬탄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빈승의 말을 믿으시겠지요? 이와 같은 여인은 전생에 반드시 깊은 불연을 지녔던 것입니다. 정공 스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녀 몸의 점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법사여, 그 점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와 조건이 맞아야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공 스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시기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났을 때, 혹은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점들은 유난히 선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마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춘화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마을 의원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춘화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 자기 집 마당에 꿇어앉아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버지를 무사하게 보살펴 주십시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제 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춘화의 목소리에는 효심과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공 스님은 문득 춘화의 몸 일부에서 은은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어떤 표식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 보시옵소서. 정공 스님이 흥분하여 춘화를 가리켰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사여, 이제 보이십니까? 저것이 바로 전생의 수행이 남긴 점의 표식입니다. 정공 스님이 자세히 보니 빛이 나는 부위에는 과연 평범하지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모양과 색이 일반적인 점과는 달랐습니다. 실로 신기하옵니다. 정공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공 스님이 그 점들의 구체적인 위치를 자세히 보려던 찰나, 마을의 다른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춘화 아버지의 병세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이 병은 내가 본 적이 있소. 큰 병이 아니니 약 몇 천만 쓰면 나을 것이오. 춘화는 그 말을 듣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춘화의 감정이 평온을 되찾자 그녀의 몸에서 나던 빛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점은 다시 희미해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공 스님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점들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직 특별한 순간에만 그 점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정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찌해야 그 점들의 구체적인 위치를 똑똑히 볼 수 있겠나이까? 지장 보살님께서 하늘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여, 오늘도 시간이 늦었습니다. 우선 절로 돌아가시지요. 내일 내가 법사에게 그 점들의 구체적인 위치와 의미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공 스님은 지장 보살님을 따라 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은 내일 밝혀질 비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셋째 날, 지장 보살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정공 스님은 이미 대웅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살님을 뵙자마자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제 제자에게 그 두 점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옵니까? 지장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법사께서 이리도 조급해 하시니 참으로 이 사람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싶으신 게로군요. 정공 스님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는 진실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불연이 있는 여인들을 더욱 잘 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법사의 발심, 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일러두어야겠습니다. 정공 스님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지장 보살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비밀은 함부로 퍼뜨려서는 안 되며 오직 진실로 수행하고 덕행이 높은 사람에게만 전해야 합니다. 정공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 명심하겠나이다. 둘째, 설령 이 특별한 여인들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수행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순리에 맡겨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정공 스님이 이해를 표했습니다. 보살님 말씀이 옳습니다. 중생 제도는 인연을 따라야지요. 마지막으로 이 점의 비밀은 청기와 관련이 있으니 배운 뒤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지장보살님의 어조가 엄숙해졌습니다. 정공 스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자 맹세하옵니다. 결코 이 비밀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사에게 이 천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공 스님은 숨을 죽이고 수많은 여인들의 운명과 관련된 이중대한 비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법사여,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시봉했던 여인들은 그들 몸의 두 곳에 특별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점은 위치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모양과 색 또한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정공 스님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느 두 곳이옵니까? 지장보살님께서는 장엄한 표정으로 낮고도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여, 이 두 점의 위치는 한 곳은 그들이 전생에 부처님을 시봉할 때의 경건한 마음을 상징하며 다른 한 곳은 그들이 여러 생에 걸쳐 닦은 공덕의 원만함을 의미합니다. 무릇 이 두 곳의 점을 지닌 여인은 전생에 반드시 나의 앞에서 조석으로 시봉했던 이들이니 금생에는 자연히 하늘의 가호와 신의 보호를 받아 그 복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정공 스님은 두 손을 합장하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보살님, 부디 속히 몸의 어느 두 부위인지, 그 점들은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지장보살님께서는 정공 스님을 깊이 바라보시더니 손가락으로 가사자락을 가볍게 쓰다듬으시고는 대웅전 공양상에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등불의 심지가 타닥 소리를 내는 사이 그분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첫 번째 점은 눈썹골이 바깥쪽 한치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흔히 해심지, 나 부릅니다. 정공 스님은 황급히 몸을 굽혀 기록하려 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려 할 때 보살님께서 손짓으로 그를 가까이 오라 하셨습니다. 이 점은 평범하지 않으니 반드시 그 모양을 살피고 색을 분별해야 참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시봉했던 여인이라면 이 점은 반드시 쌀알만 한 크기의 둥글고 모가 나지 않았으며 그 색은 옅은 단양목, 단목, 빛과 같아서 눈썹 끝 그늘에 숨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어찌하여 눈썹꼬리 부분이옵니까? 정공 스님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정각 밖으로 걸어 나가시어 처마 끝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가리키셨습니다. 전생에 나의 앞에서 법회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경권을 정리하던 여인들이 그 뜻을 생각하느라 손가락으로 눈썹꼬리를 가볍게 누르곤 하였습니다. 눈썹꼬리는 바로 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불법의 깊은 뜻을 생각 속에 감추었고 그것이 날마다 쌓여 금생의 눈썹 아래점의 흔적으로 맺힌 것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찰 밖에서 소식을 전하는 역졸이 말에서 뛰어내려 먼지 묻은 서신을 들고 대웅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정공 법사님, 산 아래 청계촌이 산사태로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직 보도사만이 자신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공 스님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막 승려들을 모으려 할 때 지장보살님께서 손을 들어 웃으시며 제지하셨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는 해심지의 힘을 목격할 기회입니다. 빈승을 따라가 보시지요. 두 분은 흙먼지 길을 밟아 산을 내려갔습니다. 청계촌 어귀에 이르자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집의 절반 이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늙은이를 부축하고 아이를 이끌고 높은 지대에 모여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푸른 무명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의 갓난아기를 곁에 노파에게 건네주고는 몸을 돌려 홍수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직 마을 동쪽 방앗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령! 돌아오게! 그 방앗간은 벌써 무너졌네. 마을 사람들이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았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전공 스님이 막 앞으로 나서 막으려 할 때 보살님께서 그의 어깨를 누르셨습니다. 법사여, 저 여인의 눈썹꼬리를 보십시오. 보살님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니 그 여인이 몸을 돌리는 순간 아침 햇살이 마침 그녀의 눈썹 끝에 비쳤습니다. 눈썹꼬리 바깥쪽에 과연 옅은 갈색의 작은 점이 있었는데 그 황급한 와중에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령이 홍수 속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상류에서 갑자기 굵은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오더니 정확하게 그녀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토록 거세던 물살이 그녀의 앞에서는 기세가 한풀 꺾인 듯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뱃사공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아령 처자! 내가 자네 남편을 구하러 왔네. 뗏목을 젓는 한 사내가 물살을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웃 마을의 뱃사공 노조였습니다. 바로 어제 아령은 집안의 마지막으로 남은 쌀반 가마니를 해충 피해를 입은 노조의 집에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반 시즌쯤 지나 아령의 남편은 뗏목 위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통나무는 마침 무너지기 직전에 제방둑을 막아주어 높은 지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홍수가 조금 잦아들자 아령은 언덕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전공 스님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자는 방금 어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령이 손을 들어 눈썹꼬리를 문지르며 평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 우리를 도우러 올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 길을 잃었을 때 늘 좋은 분이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요. 지장 보살님께서 곁에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심지의 복보입니다. 그녀는 전생의 부처님 앞에서 흩어진 경전의 예법을 모아 온전하게 기록하여 길 잃은 신도들이 불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금생에 그녀가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도우니 그 선한 인연이 이처럼 귀인으로 화하여 그녀를 보호하고 흉한 일을 길하게 바꾼 것입니다. 전공 스님은 이 귀한 만남을 자세히 기록하고는 다시 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점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보살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마을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토지신 사당 앞에 이르러 사당 안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한 노파를 가리키셨습니다. 법사여, 저 노파의 쇄골 안쪽을 보십시오. 노파는 누더기를 기운 회색 옷을 입고 허리를 굽혀 향로 아래의 낙엽을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옷깃이 조금 벌어져 왼쪽 쇄골 안쪽에 붉은 구슬 같은 작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붉은 파달만 한 크기에 그 테두리가 반듯하고 잡색이 없었습니다. 이 점의 이름은 자비지입니다. 보살님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생에 나의 앞에서 불전의 향과 등불을 전담하여 돌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등유를 갈고 등잔을 닦았지요. 그러다 가난한 이들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 절에 공양밥 절반 이상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자비심이 가슴께에 머물렀다가 금생에 이 붉은 점으로 화한 것입니다. 마침 그때 비단옷을 입은 한 소년이 찬압을 들고 와서 노파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할머니,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떡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노파는 웃으며 그것을 받아들고는 소매에서 배로 싼 물건 하나를 꺼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자네 주려고 꿰맨 무릎사개일세.
겨울에 글 공부할 때 두르면 따뜻할 거야. 소년이 고맙다 인사하고 떠난 뒤 전공 스님이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보살님, 혹시 쇄골 쪽에 붉은 점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노파는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지. 이건 복점이라고. 그해 흉년이 들어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어떤 행자 스님이 내게 반쪽짜리 만두를 주시면서 내 몸에 보살님의 표식이 있으니 장차 남을 도울 수 있을 거라 하셨어. 나중에 시집가서 자식들 낳고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늘 누군가 쌀이며 곡식을 가져다 주었지.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나는 이 토지신 사당에 와서 마당도 쓸고 평안을 빌러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한 그릇 건네주고 있다오. 지장 보살님께서 전공 스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자비지의 복보는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녀는 전생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였기에 금생에 사람들의 선대를 받고 금생에 널리 선연을 맺으니 내생에는 더욱 두터운 불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인을 심어 선한과 과를 얻는다는 이치입니다. 두 분이 보도사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황혼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사찰의 스님들이 저녁 예불을 준비하는 가운데 범음이 저녁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전공 스님은 오늘 보고 들은 것을 두루마리에 정리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보살님, 만약 어떤 여인이 이 두 점을 모두 지녔으나 수행할 줄을 모른다면 그 복보도 사라지게 되나이까? 보살님께서는 대웅전 방석 위에 앉아 손가락으로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점은 표식일 뿐, 족쇄가 아닙니다. 좋은 밭도 가꾸어야 수확이 있듯이 불연 또한 선한 마음으로 가꾸어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내 일찍이 장안성 안에 한 부유한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눈썹꼬리에 해심지가 있고 쇄골에 자비지가 있었으나 교만하고 방자하여 오랫동안 아랫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훗날 집에 큰 불이 나 가산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지요. 그러다 한거린이 얼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문득 불쌍한 마음이 들어 자신이 가진 마지막 솜옷을 그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쇄골에 있던 점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늙은 비구니가 지나가다 그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주었고 길쌈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널리 선행을 베풀었고 그 두 점은 다시금 서서히 밝은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군요. 전공 스님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보살핌은 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생의 수행에 달려있음을 알겠습니다.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법사의 말이 지극히 옳습니다. 전생의 불연은 씨앗이요. 금생의 선행은 비와 이슬과 같습니다. 오직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복덕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점만 믿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황금 바리떼를 들고 구걸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는 그 복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지장 보살님께서는 다시 전공 스님을 데리고 장안, 낙양 등지를 다니시며 불연이 깊은 점을 지닌 많은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자수방에서 고아들을 거두어 기르는 자수장이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해심지는 수놓은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 그 가치를 알아주는 상인을 만나게 했습니다. 약방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약을 지어주는 여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비지는 역병이 돌았을 때 산속의 은자가 비방을 전수해주도록 이끌었습니다. 서당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점은 악한 이에게 공경을 당할 때 마침 길을 지나던 관리가 구해주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관리는 바로 그녀가 어릴 적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정공 스님은 그들의 점의 특징과 살아온 내력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점차 불연이 깃든 점을 식별하는 방법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해심지는 반드시 옅은 갈색에 둥글고 숨어있듯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점의 색이 검고 테두리가 고르지 않다면 진정한 불연의 점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지는 반드시 붉은 구슬처럼 반듯하고 만졌을 때 온기가 느껴져야 하며 만약 점의 색이 어둡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이 또한 전생 수행의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식별법은 결코 가벼이 외부에 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장 보살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정공 스님에게 재삼 당부하셨습니다. 반드시 심성이 순수하고 불심이 깊은 이에게만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점에만 미혹되어 진정한 수행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공 스님은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제자, 보살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반드시 신중히 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고 더 많은 이들이 선한 마음이 곧 불연임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지장 보살님의 모습은 점차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줄기 진리의 말씀만이 대웅전에 메아리 쳤습니다.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점은 다만 길을 인도하는 등불일 뿐이다. 만약 능히 자비심을 오래 품고 선업을 닦는다면 비록 점이 없더라도 능히 하늘의 보살핌을 얻으리라. 정공 스님은 수년간의 기록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고 지장가묵록, 이라 이름 붙여 보도사에 장경각에 보관하였습니다. 그 후 승려나 신도들이 불연에 대해 물어올 때마다 그는 이 책을 꺼내어 그 점을 지닌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생의 표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금생의 선택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귀인의 도움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선연이 이어진 것이며 금생의 선행이 되돌아온 것임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당나라의 성세는 멀어졌지만 지장가묵록은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오래된 책을 펼쳐보며 해심지와 자비지에 대한 기록을 읽고 어떤 이는 인과의 오묘함에 놀라워하고 어떤 이는 수행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곳의 점을 지닌 여인들은 어쩌면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타인을 선대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몸에 새겨진 표식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불연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하늘은 선한 일을 돕는다는 전설을 세대에 세대를 거듭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는 점은 표식이지 운명이 아니며 수행은 결과이지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심은 복의 씨앗이 금생의 단서로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선택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그 해심지나 자비지가 있든 없든 당신이 선한 마음을 품고 기꺼이 남을 도우며 선행과 공덕을 쌓는다면 당신이야말로 불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가족이나 벗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도 바로 이런 답을 찾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혹시 이처럼 특별한 운명을 지닌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혹은 당신 자신이 이러한 표식을 지니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이 이런 불교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불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